안녕하세요. 저는 소중한 가족을 지키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야 평화를 되찾은 느낌이 드네요.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인간을 시원하게 치워버렸거든요. 제가 치워버린 건 바로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입니다.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았던 인간이 오히려 행복을 파괴하기만 했거든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랑 오빠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아빠가 출근하실 때마다 현관까지 나가 배웅을 해드렸어요. 아빠, 오늘 비 많이 온대요. 비 오는 날엔 운전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손님들이 빨리빨리 가자고 해도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졸리거나 심심하면 내 생각하는 거 알죠? 아빠 화이팅! 아빠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니 퇴근하고 나면 정말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퇴근길에 맛있는 걸 사들고 와서 저랑 오빠가 먹는 걸 지켜보시거나 얼른 씻고 나와 저랑 놀아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든든한 아빠 덕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빠도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셨죠. 하지만 아빠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13살 때 아빠가 운전하던 버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랑 같이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빠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경찰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경찰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게 남편분께서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를 들이박아 버렸어요.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중상자도 다수 발생하고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을 정도로 큰 사고라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발 아빠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기만을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일까요? 다행히 저희 아빤 수술을 받고 무사히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너무 큰 충격에 매일 본인을 자책하며 우셨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뒤에서 트럭이 돌진하고 있는 걸 내가 진작에 알아채고 피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칠 일도 없고 2명이나 죽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만 아빠를 안아주며 달래주셨어요. 여보, 자책하지 마.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당신 그동안 버스 운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나랑 우리 애들이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 어? 하지만 저희 아빠는 사고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한동안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아빠가 다시 예전처럼 기운을 되찾으실 수 있게 옆에서 항상 보살폈답니다.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아빠 대신에 엄마가 운전대를 잡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가족이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주기도 했어요. 또 하루는 제가 아빠한테 통닭을 사다 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통닭을 다 사왔어? 이런 거 내가 사줘야 되는데 어린 자식한테 얻어먹고 있다니. 에이, 아빠 또 온다. 아빠, 이거 내 용돈 모아서 산 거거든요. 나도 이제 중학생인데 이 정도는 살 수 있다고요. 얼른 눈물 닦고 닭다리 하나 먹어봐요. 아빠 주려고 사온 건데 안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자 아빠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선 닭다리를 드시더군요. 그걸 보고 저희 오빤 쪼르르 밖으로 나가 콜라를 사오더니 아빠한테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아빠는 자식들 덕에 힘이 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아빠는 몇 년이 지나자 점차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땐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힘쓰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보,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몸 쓰는 일이야? 너무 힘들지 않겠어? 에이, 난 괜찮아.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일을 못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까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나 때문에 당신이 생활비 번다고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떡집 물려받아서 일하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몸은 힘들어도 돈은 많이 준대. 나 안전수칙 지키면서 조심해서 일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족은 늘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TV에서 뉴스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누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둥, 떨어진 건설 자재에 깔렸다는 둥,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 아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아빠가 일하는 동안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일을 하시니까 저희 가족도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가 취업하고 첫 월급 때 저희 부모님께 봉투 하나를 드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빠가 큰절을 하자 저희 부모님이 껄껄 웃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취업하니까 이렇게 큰절도 다 받아보네. 그런데 봉투에 뭘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어? 많긴요. 아빠, 이제부턴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랑 같이 떡집 운영하면서 편하게 사세요.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하시면 몸 상하시잖아요. 아유, 됐다, 됐어. 이렇게 우리 줄 돈 있으면 그 돈 모아서 너 장가 갈 때 써야지. 우린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거라. 싫어요. 저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저 박성호, 오늘부터 효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이고, 효자는 이놈아. 네가 사고만 안 치면 효자다. 지금껏 효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돈은 도로 가져가. 그날 오빠가 사온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저희 가족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그런데 한창 가족들이랑 술 한잔 하던 중 제가 오빠에게 은근슬쩍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3달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길래 다음엔 우리 가족들한테도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오빠가 정말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답니다. 저희 엄마 생신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빠 여자친구가 케이크를 하나 사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고마워서 어쩐대. 그나저나 아버지가 교회 목사시라며?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나긋나긋하고 너무 참하네. 오빠 여자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저희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제가 오빠한테 불만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오빠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우 씨가 다 좋은데 오토바이만 좀 안 탔으면 좋겠어요. 하필이면 취미를 붙여도 오토바이 붙여서 사고라도 날까봐 평소에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아유, 그러니까요. 저랑 저희 부모님이 말려도 통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언니, 혹시 우리 오빠가 그거 말고도 속 썩이는 일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우리 집 대장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가족들이 모두 깔깔 웃더군요. 그 이후 저희 집엔 계속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36평짜리 아파트에 당첨되셨거든요. 원래는 작은 아파트에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얻어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오빠가 취업한 지 1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은희야, 어떡하니? 글쎄 네 오빠가 사고가 났단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홀무시한 차량 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다쳤대. 깜짝 놀라 병원에 달려갔는데 오빠는 사고로 뇌를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순간 14년 전 아빠가 사고 났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너무 큰 충격에 제발 오빠가 정신을 차리기만을 바라면서 울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오빠의 여자친구는 저희 가족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토바이 못하게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차라리 헤어진다고 협박이라도 해서 못하게 할 걸 그랬어요. 아니면 몰래 오토바이 갖다 팔아버릴 걸 그랬다고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오빠의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오빠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수술받고 회복하셨으니까 오빠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운이 두 번이나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결국 사고 난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든 가족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오빠의 여자친구도 장례식을 내내 지키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어머님, 성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저요, 성호 씨랑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이제 슬슬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사고를 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될 뻔한 오빠의 여자친구는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빠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시고 엄마도 한동안 떡집을 쉬고 무기력하게 사셨죠. 저도 때때로 오빠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라 미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오빠를 잃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더군요. 몇 년이 지나자 저희 부모님도 다시 웃음을 되찾고 저도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중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대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격도 착하고 다정한 데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남편과 결혼해 둘이 모은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시댁에 가면 다들 잘해주시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 놀러 가면 항상 곱창을 맛있게 구워주셨어요. 예, 며느라, 이렇게 잘 구워진 곱창에다가 부추를 올려가지고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야. 자, 여기 구워놓은 거 있으니까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봐라. 음, 어머님, 쫄깃한 게 너무 맛있어요. 다른 곱창집에 가면 냄새 나는 데도 있던데 어머님네 곱창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게 다 우리 집 비법이지. 자, 우리 집은 선지국도 무한 리필인 거 알지? 느끼할 때마다 국물 한 숟갈씩 떠먹고 모자라면 언제든지 얘기해. 곱창 다 먹고 나서 밥 볶아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저희 남편 역시도 친정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둘째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둘이나 생기다 보니 남편이 책임감이 강해졌나 봐요.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꼼장어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아버님 꼼장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빠랑 같이 꼼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술을 몇 잔 기울이던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동안 이 사람이랑 돌아가신 형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한테도 아들이 둘이나 생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임원분이 저를 많이 예뻐라 하시거든요. 조만간 연봉도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답니다. 저희 아빠도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계속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저희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저희 시모랑 둘째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애들까지 데리고 시모가 운영하는 곱창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간 김에 이것저것 반찬도 나르고 서빙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진작 이렇게 하면 좀 좋아. 너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가게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애 본다는 핑계로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지 말고. 어머님, 제가 무슨 집에서 뒹굴거린다고 그러세요. 아들 둘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시애미가 하라면 잔말 말고 그렇게 해. 자고로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다. 아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러 오던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날따라 시모의 가게에 놀러와 같이 일손을 돕고 있던 막내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새언니한테 대체 왜 그래? 주말이라 쉬고 싶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엄마 일하는 거 도와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손이 부족하면 직원을 더 뽑으면 되지. 새언니가 무슨 공짜 일꾼인 줄 알아? 새언니,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새언니가 손도 빠르고 일을 척척 잘하니까 엄마가 욕심나서 그런 거예요. 막내 시누인 그렇게 말하면서 제 편을 들더군요. 그 후에도 시모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때마다 막내 시누이가 나서서 저 대신 싸워줬어요. 그런데 둘째 시누인 막내 시누이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원래부터 철이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시댁에 갔는데 둘째 시누이가 제 가방을 함부로 열고 그 안에 있는 립스틱을 마음대로 바르는 거예요. 새언니, 이 립스틱 색깔 진짜 예쁘네요. 나한테 엄청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가씨, 남의 가방을 함부로 열면 어떡해요? 그리고 립스틱을 쓰고 싶으면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써야죠. 참나? 좀 쓰면 어때서요? 어차피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 같은 거 아무나 다 발라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족끼리 같이 바르면 좀 덧나요? 제 화장품이 샘플 화장품이에요?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바르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어린애들도 다 아는 건데 아가씨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막내 시누이가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휴, 내 언니지만 진짜 창피하다. 언니, 어릴 때부터 내 물건도 함부로 막 쓰더니 이젠 새언니 물건까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언니 전에 입술에 물집 생겼을 때 내 립스틱 마음대로 발랐다가 나한테까지 그 물집이 옮았었잖아. 내가 그때 엄청 화내고 난리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제발 새언니한테 그런 예의 없는 짓 좀 하지 마.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욕먹어. 하지만 둘째 시누이는 그 이후에도 개념 없는 짓을 몇 번이나 계속하더군요. 그때마다 저희 남편과 막내 시누이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안의 어른인 시부라도 나서서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부는 그 모든 상황을 방관만 할 뿐 신경도 쓰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은희야, 나 정말 너희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네 아빠 고집을 어떡하면 좋니?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단다 글쎄.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니? 고층 건물에 매달려서 창문 닦는 일 말이야. 그 일이 돈을 많이 준다고 굳이 그걸 하겠단다. 그런데 그 일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겠니? 그만큼 위험하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많이 주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들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빠, 그렇게 위험한 일을 도대체 왜 하시려는 건데요? 엄마랑 저랑 다 걱정하는데 굳이 그걸 하셔야겠어요? 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잖니.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딱 10년만 하고 은퇴하려고.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데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놔야지.
아니,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차라리 그냥 엄마랑 떡집 운영이나 같이 하세요. 그것만 해도 두 분이서 먹고 사실 순 있잖아요.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려도 되고요. 아, 괜찮대도 그러네. 이거 다 내 친구가 소개시켜 준 거야. 그 친구가 이 일을 오래 했거든. 요즘엔 장비가 좋아서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저랑 엄마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봤지만 아빠의 고집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아빠는 친구분을 따라서 그 일을 시작하시더군요. 처음에 1, 2년 정도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화벨만 울리면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아빠 말대로 안전장비가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단 위험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터지더군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강풍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아빠는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그러게 나랑 엄마가 그 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릴 때 좀 듣지 그랬어요. 오빠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났는데 아빠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린 어떡해요? 진짜 나랑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저희 엄마도 무너지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저와 엄마를 많이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장례식에 찾아온 시모가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그나저나 안사도는 곧 돈방석에 앉으시겠네. 바깥 사돈이 그렇게 위험한 일 하시니까 보험도 많이 들어놨을 거 아니야. 요즘 사망보험금을 얼마나 주나? 한 몇 억씩 주고 그러나? 이야, 그 돈이면 떡집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되겠네. 부럽다, 부러워. 도대체 이게 상갓집에서 할 소린가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미칠 것 같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막내 시누이가 먼저 나서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장례식장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왜 갑자기 쓸데없이 돈 타령이야? 참나? 아, 왜 그래?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나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너도 유난이다, 유난이야. 엄마야말로 유난이야. 장례식장에 왔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명복이나 빌어드려. 안 그래도 힘든 새언니 마음 들쑤시지 말고. 새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저희 엄마가 원래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엄마 데리고 밖으로 나갈 테니까 새언니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막내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며 시모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막내 시누이가 한바탕 화를 내고 나니까 그 이후론 조용히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장례식을 무사히 끝내고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식구였던 저희 가족은 이제 두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슬퍼서 울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힘이 안 나겠지만 어떻게든 기운 좀 내봐. 앞으로 내가 아버님 몫까지 가장 역할을 할 테니까 씩씩하게 이겨내보자. 어? 저는 남편 덕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엄마가 더 문제였죠. 자식 하나를 일찍 떠나보내고 이제 남편까지 잃고만 저희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엄마의 옆에 계속 있어드렸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지금 일주일째 친정에 가 있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도대체 누가 챙겨주니?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라면만 먹고 있다고 하더라. 마누라가 돼서 남편한테 끼니마다 제대로 된 밥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그이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지금 저희 엄마 너무 힘들어서 죽 한 숟갈도 겨우 드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딸이 돼서 엄마를 외면하고 남편 밥이나 챙겨야겠어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밥 차려주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애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느새 방에서 나온 저희 엄마도 그런 저를 보고 다가오시더니 저희 애들을 끌어안고 엉엉 우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오빠와 아빠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가 힘드셨나 봐요. 결국 떡집만 그만두고 교회만 다니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도 믿음의 힘이 크긴 큰 건지 저희 엄마도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저희 부부랑 으쌰으쌰 힘내서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왜 이리 인생의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 후 열심히 잘 일하고 있던 저희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잘린 이유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 때문이었던 거예요.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한쪽 손을 다치고 한순간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부터 점점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절대 알아보지도 않고 집에서 맨날 뒹굴거리기만 하더군요. 게다가 명절 때도 친정에 가서는 술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억지로 깨우니까 짜증을 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씨, 잠 좀 자게 냅두지 왜 깨워? 명절이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참나, 회사에서 잘려서 맨날 쉬고 있는 인간이 뭘 더 쉰다고 그래? 오랜만에 우리 엄마 보러 왔으면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퍼질러서 잠만 잘 거면 뭐하러 여기로 왔는데? 장모님이랑 놀면 재미없단 말이야. 아유, 예전에 아버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아버님은 왜 일찍 돌아가셨나 몰라. 이럴 때 나랑 꼼장에 소주 한잔 해주셔야 재밌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빠가 무슨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알아? 그렇게 우리 아빠랑 노는 게 재밌었으면 돌아가신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어요. 귀찮다는 듯이 툴툴거리면서 거실로 나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파에 앉으면서 저희 엄마가 키우시는 강아지의 장난감을 깔아 앉았나 봐요. 엄마네 강아지 뽀삐가 남편을 향해서 왈왈 짖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뽀삐를 발로 걷어차버리지 않겠어요? 에이, 너까지 시끄럽게 왜 그래? 이게 오냐 오냐 하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지? 너무 황당해서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저희 엄마가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김서방, 지금 뭐 하는 겐가? 감히 우리 뽀삐를 발로 차? 이 조그만한 게 자네한테 걷어차여서 낑낑거리고 있잖아. 걔가 먼저 저한테 짖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사람한테 짖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키지 그러셨어요. 보신탕 집에 가면 한 그릇거리밖에 안 되면서.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우리 뽀삐 보고 보신탕거리라고? 우리 뽀삐가 나한테 가족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비록 사람은 아니어도 내가 새끼 때부터 애지중지 키운 애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냐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전에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던 사이는 이제 더 이상 없었어요. 엄마도 점점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가 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들과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는 병까지 걸리게 되신 거죠. 저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집에서 매일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 몇 번 뭐라고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던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희야,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긴 하다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한테 미리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36평짜리 아파트 너한테 증여해 줄게. 우리 성호도 가버리고 네 아빠도 떠나버렸으니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 하나뿐이지 않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료 잘 받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곧 죽을 사람처럼 그러냐고요. 암 말기도 아니고 이기인데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린 하지도 마세요. 그래도 사람 일을 모르는 거야.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게 좋은 거잖니. 결국 저희 엄만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키고선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야, 아파트를 물려주실 거면 나랑 공동명의로 해주셔야지. 왜 당신 명의로 해?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네. 난 사이도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공동명의 타령을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예, 안 사돈이 너한테 아파트를 물려주셨다며? 그거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바꿔라. 넌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사고 나서 회사에서 잘리고 손을 다쳐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공동명의라도 해줘서 우리 아들 길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재산을 주시겠다는데 왜 시댁 식구들이 공동명의 타령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모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어머님, 그 아파트 저희 엄마 재산이에요. 공동명의를 하든 말든 저희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이 기 살려주는 걸 왜 저희 엄마 돈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이가 회사 잘린 게 음주운전 때문인 거 모르세요? 당장 뉴스만 켜봐도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한둘이 아니에요. 술 먹고 운전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요. 본인이 잘못해서 회사에서도 잘리고 손도 다친 건데 그래도 어머님은 아들만 불쌍하세요? 그리고 손 다쳐서 일 못한다고요? 그이는 오른손잡이고 다친 건 왼손인데 왜 일을 못해요? 손 다쳤다는 핑계로 놀고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다다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저희 막내 신우이한테서 술 한잔 하자면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막걸리를 한잔 하는데 막내 신우이가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오빠랑 엄마가 그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우겼다면서요? 그거 절대 해주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가족이지만 좋은 사람들 아니라고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요. 젊었을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우리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만 돈만 좋아하는 속물이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갯돈 들고 날라서 감옥에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새언니, 절대로 공동명의 해주지 마요. 우리 오빠 그 아파트까지 날려먹을 사람이에요. 새언니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일구신 재산인데 그 재산 꼭 지키셔야 되잖아요. 막내 신우의 말을 들으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최근에 변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도 걱정하긴커녕 재산만 탐내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은희야, 그놈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한 건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혼하긴 너무 억울하지 않니? 그 인간들 홍군형은 한번 내줘야지. 그리고 며칠 후 엄마한테서 좋은 생각이 있다며 연락이 왔어요. 계획을 들어보니 그 인간들을 제대로 골탕 먹여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이랑 이해한테 뭐 줄 게 있나 봐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그러자 남편이랑 시모는
신이 나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장모님이 우리한테 뭐 줄 게 있으시다고? 혹시 그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꿔주시려나? 그러게 말이다. 안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공동명의도 해주고 전 재산도 다 물려주시려나 보다. 얘 며느라, 안사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많지? 왜 바깥사돈 돌아가셨을 때 받은 사망보험금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두 내외가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도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다 우리 아들 거 되나 보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재산을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설레발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꾹 참고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시모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여기 무당집이잖아? 안사돈이 정말 여기로 오라고 한 거 맞니? 네, 맞아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쌩 난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꽹가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거기 있던 무당이 저희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탁 쏘아보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찾아와? 이게 뭐야?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무당은 더욱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얼른 본 모습을 보여라. 이 못된 짓만 골라는 잡기 중에 잡기야. 너 몇 년 전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회사에서 잘렸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놈이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허구한 나 술래죄로 위험한 짓을 하니 하늘이 노해서 그런 벌을 내린 게지. 말도 안 돼. 저 무당인 내가 음주운전 자주 하는 거 어떻게 알아? 저기요, 진짜로 저한테서 그런 게 보이세요? 보이긴 훤하게 보인다 이놈아. 사람한테 씌었으면 쥐 죽은 듯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서 그 나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 너 손 그렇게 된 것도 다 벌 받은 거야. 네 놈이 마음을 나쁘게 쓰니까 너한테 잡기가 쓰여서 그런 거라고. 그게 진짜예요? 정말로 저한테 잡기가 씌었다고요? 그래.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잡기가 단단히 씌었어. 그게 아니고서야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을 리가 없지. 게다가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손 다쳤다는 핑계로 밥도 하나 제 손으로 안 차려 먹고 장모 재산이나 탐내는 걸 보니 아주 지독한 악기가 붙은 게야. 네 놈이 정녕 사람이라면 그런 개도 안 할 짓을 할 리가 없지.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의 얼굴에 쌀을 확 뿌려버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저기요, 왜 얼굴에 쌀을 뿌리고 난리예요? 이것 봐, 이것 봐. 두 눈에 도끼가 서려 있는 게 딱 봐도 사람이 아니야. 넌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네 목소리인 줄 알지? 그게 다 너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무당이 이번엔 시모한테 쌀을 확 뿌리더군요. 그리고선 당황해하고 있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문제야, 문제. 아주 잡기가 모자한데 똑같이 들러붙었구만. 넌 네 아들보다 잡기 씨인 지 더 오래됐어. 거지로 살다 죽은 귀신이 붙어서 젊었을 때부터 돈독이 잔뜩 올랐다고. 너 예전에 갯돈 들고 튄 적 있지? 겉으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개모임 만들어 놓고 갯돈 잔뜩 쌓이니까 욕심나서 들고 날랐잖아. 내 말이 틀려?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가족들만 아는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너 같은 작기들이 하는 짓은 내 눈에 훤히 다 보여.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너한테 붙어있는 그 작기가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해서 이제 천벌 받을 일만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마음 곱게 쓰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사지가 불타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게야. 뭐라고요? 그건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게 적당히 하고 그만했어야지. 이젠 네 죄가 너무 깊어서 굿을 100번을 안 돼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러자 시모가 벌벌 떨면서 저한테 매달려 이러더군요. 예, 며느라. 안사돈이 우리한테 선물 준다면서 이게 도대체 뭐니?
나 지금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구나. 이 무당이 하는 말들이 정말 다 사실이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어머님이랑 저 인간한테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저희 엄마가 지금이라도 귀신 떼어내라고 무당집을 소개시켜 주셨나 보네요.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 뻔하니까 무당한테 굿이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굿을 100번이나 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 않니? 어쩐지 너무 이상하다 했어.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까지 욕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너만 보면 돈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 귀신 때문이었다니.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니. 제발 나 좀 살려주려무나. 여보, 나도 제발 좀 살려줘.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저 무당이 한마디 할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쭈뼛 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당이 또다시 쌀을 한 줌 지더니 시모랑 남편의 얼굴에 뿌리더군요. 허이! 허이! 이 작기들아 물러가라. 오늘 니놈들이 먼지 한 톨 안 남아날 때까지 내가 싸그리 모두 없애주마. 뭐라고? 싸그리 없애준다고? 그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싫어, 싫다고. 남편과 시모는 순간 겁에 질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먼지 한 톨 안 남게 없애준다고 하니까 큰일 나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나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우스워서 코웃음을 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도와준 무당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이 무당분은 저희 엄마의 친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랑 친한 사이였는데 20대 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이 친구분과 서로 존중해주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친구분한테 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놈의 집구석 아주 미친 거 아니야? 그놈들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 내가 이래봬도 무당이라 눈빛으로 사람 기를 확 죽여놓을 수 있거든. 내가 이번 기회에 그놈들 아주 혼쭐 내줄게. 그렇게 저희 엄마와 친구분의 작전으로 시모와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러자 남편이랑 시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설마 내가 음주운전해서 회사에서 잘린 것 때문에 이래? 당신도 그 무당 말 들었잖아. 그때 음주운전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귀신이 붙어서 한 거라고. 그때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귀신한테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 거라고. 그래 며느라, 우리 아들이 원래 착한 애였는데 잡기에 씌어서 그런 거라잖니. 그러니 우리 아들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라. 나도 너희 집 재산에 욕심낸 거 다 귀신에 씌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개념 없이 내뱉은 말들도 다 귀신이 나 대신 말한 거라고. 맞아 여보. 나도 원래 게으른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귀신이 조종하는 걸 어떡해. 저번에 뽀삐가 짖어서 발로 차버린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어. 그때 내 몸에서 뭐가 나와서 마음대로 행동했었나 봐. 나도 지금 내 자신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저는 계속 귀신 타령을 하는 그 둘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꾸 귀신 타령이야? 설마 그 무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 야, 그거 다 쇼한 거야. 우리 엄마가 너랑 저 아줌마 정신 개조시켜 주려고 무당 친구랑 짜고 연기한 거라고. 네가 여태까지 막말하고 무식한 짓 한 거 다 귀신이 시킨 거라고? 참나, 그건 귀신이 아니라 다 네 자신이 한 일이야. 네가 원래 그렇게 인성 쓰레기 놈이라고. 뭐야? 그럼 그게 우리한테 장난친 거였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난 그렇다 치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왜 그러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고, 방금 전까진 귀신 시켰다면서 착하게 살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뭘 잘못했냐고? 이것 봐. 애초에 너란 인간 자체가 사람이 되긴 글렀다니까? 웬만한 작기도 너보단 착하겠다.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나를 공짜 일꾼 취급한 걸로도 모자라서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괴롭히고 우리 엄마 재산까지 탐냈잖아.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돈 타령이나 하고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모자가 똑같이 인간 같지 않게 행동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장난 좀 쳐봤다. 왜?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할 소리다. 내가 쌍욕 안 하고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내가 너 같은 거랑 자식까지 낳고 살았던 그 세월이 억울하다, 억울해. 그런데 나 이제 더 이상은 너 같은 놈이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그 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재산 분할까지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땐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그래도 그런 인간들이랑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요. 저희 애들도 아빠 없이 사는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비록 살면서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좋은 일도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이혼한 후에 저희 엄마가 수술도 잘 마치고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셔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거든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시고 취미로 여기저기 산책도 다니실 만큼 건강해지셨답니다. 저는 엄마가 증여해 주신 아파트에서 엄마랑 저희 애들이랑 넷이서 살고 있어요. 오빠도 없고 아빠도 없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큰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난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처럼 저한테 많이 웃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잖아요. 저 나중에 어른 돼서 회사 다니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자 저희 엄마는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 아들을 안아주시더라고요. 취업하고 효자의 길을 걷겠다던 저희 오빠, 힘든 일을 하며 가족들을 지켜주시던 저희 아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저희 아들들까지. 저희 집안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 듬직한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이 없으니까 저희 가족이 더욱 돈독하고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빠 아빠를 잃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제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좋은 추억만 남겨놓으려고요. 나중에 엄마를 잃고 나서는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이 참 많이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건 잘 알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전 꼭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다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이 비어 있으면 결국 전부 거짓말이니까요. 사실 전 그런 과시욕과 허세 때문에 아주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일찍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취업도 빨랐고요. 공인중개사 일은 제 적성에 정말 잘 맞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제 나이치곤 돈도 제법 모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벌써 30대가 되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30 넘어 결혼하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부모님께선 걱정이 참 많으셨죠. 그래서 그 성화에 못 이겨 아는 분께 맞선 자를 소개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맞선이란 단어보단 소개팅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공기업에 다니는 인물 훤칠한 미남이었거든요. 사실 맞선이란 말에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상대가 괜찮아서 그런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죠. 이런 사람이 왜 아직 결혼을 못했나 싶었지만 그저 제가 운이 좋았다 생각했어요. 데이트가 이어질 때마다 관계가 진지해졌고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끌렸거든요. 결국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지 6달이 채 지나기 전에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상견례 날짜도 바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를 할 땐 늘 저를 생각해줬고 주변에 친구도 참 많았는데 한결같이 평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상견례 날 서로의 가족을 이제 처음으로 보는데 글쎄 남편 아래로 여동생만 셋이더라고요. 여동생이 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남매라는 건 몰랐기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상황을 눈치채고 제게 따로 조용히 말씀하셨고요. 정선아, 괜찮겠어? 하나도 힘든데 시누이가 셋이나 있다잖니. 그런 집에서 공기업 다니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뭘 요구할지 엄만 벌써부터 걱정된다. 지금이야 상견례고 결혼 전이니까 예의 차리지만 결혼하고 나면 또 모르는 일이야. 혹시 영 아니다 싶으면 엄마 아빤 괜찮으니까 이 결혼 물러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솔직히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낼 생각에 걱정을 사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얌전했고 절 언니 언니 하면서 아주 잘 따랐거든요. 오히려 제 예상을 깨뜨리고 좀 뜨악하게 했던 건 바로 시부였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 공인중개사 일을 안다지? 아직 젊은데 돈도 잘 벌고 일도 열심히 한다고.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예단비랑 혼수는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석고 체면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 요즘은 뭐 간소하게 한다면서 이것저것 다 빼고 안 한다던데 그런 건 없는 집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꼭 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목록을 뽑아왔다. 혼수를 벌써 이야기하는 것도 놀라운데 목록까지 있다고 하니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상황을 당황해 하셨고요. 남편은 이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일단 넘기라며 신호를 보내는데 우선 웃으며 그 종이를 챙겼습니다. 그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더는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상견례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날 자리가 끝나고 집에 와서 내용을 보니 가관도 아주 그런 가관이 없더군요. 지나치게 과한 혼수에 예단비도 모자라 알아서 하신다던 신혼집 전세 비용까지 절반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한 후 다음날 곧장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당시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과도 상의했고요. 아버님, 저희 결혼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저희 전세로 시작해서 앞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야 되는데 저희 분수에 맞게 살림살이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로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양가 집안의 혼수 같은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도움 없이 저희가 모아둔 돈 대출받아서 밑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아버님도 저희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신 혼수 목록은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자 시부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더군요. 그 뭐라고 할까 며느리한테 가하게 한몫 받아보려다 뒤통수 맞은 느낌? 딱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결국 떨떠름한 얼굴을 하시더니 알겠다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결혼 준비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저 또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 남편의 못 보던 모습들이 보이면서 장밋빛 꿈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결혼해서 잘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은 살아봐야 그 사람을 정말 알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결혼 후 월급을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남편도 각자 일을 하니 월급을 한 통장에 넣어서 생활비며 공과금, 적금, 보험 등등을 거기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한 거였죠. 공동 예금 통장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각자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 한 곳에 입금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고 첫 월급날 남편이 그 통장으로 달랑 200만 원만 보낸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걸었고요. 당신 왜 이번 월급 200만 원만 넣었어? 난 월급 전부 넣었는데 우리 월급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어? 아, 그거? 사실 부모님 앞으로 대출이 좀 있어서 그거 보내드려야 해서 그거만 보냈어.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당신도 벌고 우리 둘뿐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넣을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키워주시는데 든 돈이 얼만데. 내가 아들이고 장남이라 용돈이랑 대출금 정도는 해드려야 돼. 알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말도 없이 대뜸 이렇게 해버리니 더더욱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공기업이면 대충 검색만 해봐도 연봉이 나오는데 그중 200만 원만 넣고 나머지를 전부 저와는 상의도 없이 부모님께 드린다니 황당했어요. 그것도 그냥 다달이 보내드리는 용돈도 따로 보내드리고 대출까지 갚아드린다니. 저는 너무나도 당당한 남편을 향해 그럼 저도 저희 부모님의 대출을 갚아드리겠다 선전포고했습니다. 싸움이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선 언제 집을 사고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럼 적어도 나한테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당신 아내야. 가족이라고. 효도하고 싶은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내가 뭐 어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예민하다고? 그래, 알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당신 마음 내가 이해할게. 그런 의미에서 나도 우리 부모님 대출 갚아드려도 되지? 앞으로 나도 당신이 넣는 만큼만 통장에 월급 넣을 테니까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야. 남편은 제 선언에 황당하다는 듯 반응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지 않느냐.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남편이 넣는 만큼만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나마 저나 남편 둘 다 돈을 벌고 있고 딸린 자식도 없다 보니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이 그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한 달 넘게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서로의 집에 돈을 보내고 돈은 똑같이 넣는 걸로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첩첩산중이라더니 제가 넘어야 할 산은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이 친구가 참 많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그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많은 만큼 사람이 참 통이 컸어요. 말이 좋아서 통이 크다고 했지 다른 말로 하면 씀씀이가 너무 해펐죠. 한 번은 저희가 결혼하고 남편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하는 모임 자리였는데 식사하는 장소가 한우집이었죠. 저는 그날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한창 흥이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고기를 꽤 먹은 상태였고 그래서 2차를 가자며 슬슬 일어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다들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계산을 하려고 회비를 모으는데 남편이 갑자기 카운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척하니 카드를 꺼내들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뭐하러 그런 푼돈을 다 같이 모으고 있어. 다들 지갑 넣어. 됐고, 오늘은 내가 쏜다. 화들짝 놀라서 남편에게 다가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말을 내뱉은 후였어요. 계산서엔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적혀 있는 상태였고요. 친구들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괜찮다며 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남편은 되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기어이 카드를 긁더라고요. 그러면서 호기롭게 웃는데 정말이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일로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어떻게 당신은 한 끼로 70만 원을 겁도 없이 그렇게 낼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가 같이 벌고 있다지만 매달 나가는 적금이며 생활비, 보험비, 공과금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거 알잖아. 이런 식이면 아무리 부자라도 얼마 못 가. 하물며 우린 부자도 아니고. 제발 이런 건 좀 최소한 나한테 언질이라도 주고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어? 기분 내는 거 나도 좋아해. 나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당신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한우 그거 다 해봐야 7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걔들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전부 내 친구들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에 와서 축하도 해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사? 내가 그동안 걔들한테 밥 사고 술 사고 한 게 얼만데 내가 결혼했다고 그 돈 못 쓴다 그러면 걔들이 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애초에 그 식사 대접은 이미 결혼 전에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음식 대접했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답례로 선물도 했어. 내 말은 대체 누가 결혼 전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거하게 밥을 사느냐 말이야. 당신 정말 진심으로 이러는 거야? 애초 그렇게 당신이 돈 쓰는 것 때문에 옆에 붙어있는 친구라면 친구도 아니야. 알고 보니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밥을 산다거나 술을 사는 일이 그동안 꽤 잦았던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입장에서야 좋은 술에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 거였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닌다지만 돈을 이렇게 물쓰듯 쓰는데 버틸 재간이 있을까? 솔직히 이때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이 일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귓등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결혼 전에 절 위한다며 제 지갑은 손도 못 대게 하고 데이트 비용 다 낼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게 그저 절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허세와 과시욕 때문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결혼하고 신우가 결혼을 했는데 글쎄 그때 축의를 500 하는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2개 정도 맞춰주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당신 진심이야? 무슨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해.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주위에 물어봤는데 2, 300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던데 거기에 냉장고에 TV까지 해준다고?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몇백인데 설마 당신 시누이들 결혼할 때마다 매번 이러겠다는 거야? 아래로 아직도 2명이나 더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래? 네가 형제자매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본래 다 이 정도는 하는 거야. 그리고 너야 외동이니까 너희 부모님이 편하게 키우셨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딸린 자식이 넷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가 장남이라 여동생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한지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여동생 결혼한다니까 한 살림 보태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솔직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로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축의만 500만 원인데 신우가 사고 싶다던 TV와 냉장고를 사면 거기에 500은 좋게 더 들어가 1000만 원인데 아래로 결혼해야 할 신우가 둘이나 더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과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말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니라서 적정선에 맞춰서 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신우이한테 그걸 또 이야기했는지 다음날 득달같이 전화가 왔고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참 궁색해요?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우리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 축의도 무리해서 하고 가전에 가구까지 사서 보태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깟 500이 뭐라고.
언니 진짜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됐어요? 이쯤 되니까 솔직히 사람이 기가 질리더군요. 축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누이들 저희 결혼할 때 20씩 냈습니다. 네, 물론 가전제품이랑 가구도 사주긴 했죠. 20만 원짜리 전자레인지 하나랑 싸구려 서랍장 하나 그렇게 해줬습니다. 전 그래도 사람들이 정성이 있다고 생각해 너무 고맙다고 신혼여행 다녀올 때 면세에서 비싼 향수도 사다 줬는데 그걸 지금 꺼내서 생색내며 이야기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 일로 정말 남편과 대판 싸우고 결국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라 달래서 겨우 화해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그 축의금을 내고 가전까지 사주기엔 너무 무리라 축의만 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다음 시누이 결혼할 때도 최소한 똑같이는 해줘야 할 텐데 걱정이 됐지만 남편과 시누이가 워낙 완강하니 달리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저 다음엔 절대 이렇게 넘기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든 나랑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남편에게 엄포만 단단히 해두었죠. 그렇게 한바탕 해서 그런지 그 뒤로 한동안은 나름 조용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지 남편도 조심을 했고 저도 자꾸 돈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껄끄러워 어느 정도 유하게 넘겼죠. 근데 그 기간이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또 그놈의 돈 문제로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 일의 발단은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친정엄마 생일이라 저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딸 자식 결혼시켜 놓고 그 딸 자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속이 시끄러우니 얼마나 걱정이 많고 심란하실지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쓰여서 어떻게든 잘 살고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좀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노트에 이것저것 알아보며 계획을 세우는데 남편이 슬쩍 보더니 뭐 하느냐고 묻더군요. 뭔데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그러고 있느냐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노트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싸웠어.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우리 잘 산다고 보여드릴 겸 그날 오붓하게 좀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엄마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할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장모님 생신? 어디 보자. 이것 가지고 되겠어? 그러지 말고 이번 장모님 생신 나한테 맡겨봐. 내가 또 이런 거 아주 잘하잖아. 나만 믿어. 그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드라이브도 하고 데이트도 하자. 당신 말대로 걱정 많으셨을 텐데 이 기회에 나도 점수 좀 따면 더 좋고. 근데 그날 두 분 스케줄이 괜찮으시려나? 족발집 문 닫고 하루 종일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당연히 괜찮지. 나 결혼 전에도 여행 간다고 종종 문 닫고 다녀오고 했었어. 우리 엄마 아빠도 되게 좋아하실 거야. 고마워 여보. 남편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간 저희 부부 때문에 두 분이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걸 계기로 그 걱정을 덜 수 있을 테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죠. 솔직히 남편이 시댁엔 효자여도 저희 부모님께는 너무 대면대면하고 무뚝뚝한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그래서 더 기쁘기도 했습니다. 딸인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남편이 준비하는 게 더 감동스러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부모님께 생일에 같이 데이트하자고 말씀드렸고 두 분은 그날 족발집 문을 닫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뭔가 좀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그래,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다 이 정도는 싸우는 거고 이렇게 정붙이는 거다 싶었죠. 드디어 어머니 생신이 되고 남편은 차를 몰아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론가 운전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벚꽃 축제가 열린다는 어느 작은 도시로 향했어요. 그 도시는 남편이 결혼 전 자주 놀러 가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가 사위 덕에 이런 호강을 다 해보는구나. 청선아, 저것 좀 봐라. 벚꽃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피었어. 이런 데서 뭘 먹어도 정말 맛있겠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이쁘죠? 여기가 저기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벚꽃이 더 예뻐요. 거기보다 사람도 적어서
구경하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몇 번 와봐서 아는데 진짜 음식도 괜찮거든요. 우선 벚꽃 구경하고 나중에 제가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벚꽃도 예쁘고 사람이 좀 많긴 했지만 다른 벚꽃 축제들보단 한산한 편이라 여유롭게 즐기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챙겨온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이리저리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정말 진심으로 평화롭게 봄을 즐길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창 산책을 즐기고 이제 배가 고파져서 남편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고 말했고요. 당신 배고파? 아, 그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진짜 기막힌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솔직히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느라 밥을 못 먹었더니 저도 부모님께서도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서 그렇게 가는데 정말이지 한참을 걸어가더군요.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을 벗어나 정말 시장 있는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장사 잘 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네. 이게 어쩐 일이야? 옆엔 누구야? 결혼했어? 네, 제 안사람이랑 장인 장모님이세요. 아직 된장국밥 하시죠? 된장국밥 3개랑 순대 한 접시 주세요. 이모 손만 믿고 모셔온 거니까 맛있게 해주시고요. 기막힌 곳으로 안내한다고 하더니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곳은 척 보기에도 허름한 테이블도 3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어요. 오래되긴 했는지 테이블도 의자도 모두 낡았는데 맛집인지 아닌지 몰라도 장모 생일에 찾아올 만한 곳은 아닌 게 확실해 보였죠. 근데 남편은 제 얼굴이 굳은 것도 모르고 제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하는데 정말이지 우라통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된장국밥 얼만지 알아? 5,000원. 무려 10년 전부터 5,000원이야. 근데 양도 5,000원 치곤 진짜 많고 여자들은 이거 한 그릇 다 먹지도 못한다니까.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놀러와서 몇 번 와봤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당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지금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야. 나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난 엄마 생신이라서 그래서 같이 좋은 곳에서 식사하려고 한 거라고. 아주 초호화 레스토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생신 식사 대접하는 건데 이건 아니잖아. 아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꽃 구경하고 기분도 좋은데 왜 그래? 화내지 말고 2분 들으실라. 당신도 그랬잖아. 우리 돈 모아야 한다고. 우리 돈 아껴야지. 내가 나중에 진짜 좋은 곳으로 모실게. 일단 들어가서 먹자고. 이모 벌써 음식 내오시잖아. 한참 좋았던 기분은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어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은 끓는데 그래도 좋은 날 여기 와서까지 싸울 수가 없어 입을 꾹 다물었죠. 부모님께선 벌써 그런 눈치를 채셨는지 불편한 얼굴로 제 눈치를 보시더니 이런 곳이 맛있다며 슬쩍 분위기를 맞춰주고 계셨고요. 아유, 그래. 이런 곳이 숨은 맛집이지. 얘 정선아, 여기 된장국밥이 아주 시원하구나. 어서 먹어봐. 어? 너도 아침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그놈의 된장국밥을 먹는데 음식이 목에 턱턱 걸려 결국 전 그날 체하고 말았습니다.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신나서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그걸 다 먹었고요. 남편이 밥 먹는 걸 보는데 그 모습에 어쩜 참 속이 뒤집어지던지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서 소화제 먹고 차에서 늘어졌습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왜 내가 남편을 믿었나 한심하고 참 여러모로 최악의 하루였죠. 그리고 이날의 일이 도화선이 되어 2달 후에 결국 또 한 번 사건이 터졌고요. 네, 그날은 바로 시모의 생일이었습니다. 하필 2분이 생일도 가까워서 어찌나 비교가 되던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이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저는 남편이 한 일은 그냥 속으로 삭히고 미뤄두고 그래도 시모 생일이니 어떻게든 생일을 챙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일이 다가오는데도 남편이 특별히 말이 없길래 일주일 전에 이번 생신 어떻게 할 거냐, 왜 아무 말이 없냐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시모가 이번엔 가족들끼리만 보내고 싶다고 했다고 말이죠. 당신 알잖아. 우리 엄마 낯가리는 거. 그러게 당신이 좀 평소에 살갑게 했으면 좀 좋아? 아무튼 이번 생일은 엄마가 가족들끼리만 보내고 싶다고 나만 오래.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올 것 같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살갑게 하라는 말도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생전 저희 부모님께 전화드린 적 없는 남편과 달리 저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를 다했습니다. 집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달려가 일손을 거들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종종 반찬을 싸들고 찾아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말도 기가 막힌데 가족들끼리만 보내고 싶다니. 결혼을 했으니 엄연히 저도 가족인데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려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마치 시댁 식구들이 짜고 저를 따돌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그날 시누이들은 시모의 생일에 지 오빠들 차 타고 같이 가겠다며 찾아왔는데 옷을 아주 그냥 쫙 빼입었더군요. 남편도 그냥 식사가 아닌지 비싸다고 아껴두었던 정장을 꺼내서 입었고요. 이때부터 느낌이 쎄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희 생활비 통장 카드로 무려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긁혀 있었습니다. 한우를 툭불로 배 터지게 먹어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집에서 밥 해먹기 번잡하다고 밖에서 식사했어. 결혼하고 엄마 첫 생신이시잖아. 당신도 이해하지? 아, 됐고. 아무튼 자세한 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지금 좀 정신이 없어. 남편은 이 말만 딸랑 남기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된 전 신우들이 평소 사진을 올리는 블로그에 들어가 확인을 하고 기절 초풍했고요.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한 곳은 인당 5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호텔 고급 뷔페였습니다. 살면서 10, 2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것도 흔치 않은데 50만 원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그 사진을 보는데 당장 저희 어머니 생신날 그 시장 깊숙한 곳에 있는 된장국밥집이 생각나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대체 얼마나 우리 집을 그리고 저를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당당하게 하는지 정말이지 화가 났죠. 예상하셨듯 그날 남편이 들어오고 저희는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세상 어느 자식이 이걸 참을 수 있겠어요. 시댁에 비싼 밥 사준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차별하고 홀대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생신 땐 된장국밥 한 그릇 꼴랑 사드리면서 돈 아끼자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엄마 입은 입이고 우리 엄마 아빠 입은 주둥이야? 뭐? 50만 원? 그것도 두 분만 모시고 간 것도 아니고 신우들 셋까지 데려가서 식사 한 끼에 300만 원을 긁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 사람은 다 급이라는 게 있어. 너랑 나만 봐도 그래. 공기업 다니는 나랑 동네 구멍가게 같은 부동산에서 일하는 너랑 같냐? 똑같은 부모라도 거기에 맞는 음식이 있는 거야. 아니, 똑같은 부모도 아니지. 그 쬐그만 족발집이나 하는 너네 부모님이랑 교육자 출신인 우리 부모님이랑 같아?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 호강은 하셔야지. 안 그래? 너도 내가 철밥통 공기업 다니는 덕에 앞으로 걱정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좋은 걸 좀 드시게 하겠다는데 뭐 불만이야? 그놈의 공기업. 그놈의 공기업이 뭔지 아주 그냥 집안 전체가 유세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라고 돈 못 벌지 않고 남들보다 잘 버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낮잡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폭발했고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냐며 그대로 집을 나가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고요. 다음 날 또 시댁에서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시모의 시부, 시누이까지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데 급기야 큰 소리치고 나간 남편까지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친정에서도 이 사단이 난 걸 알고 저를 걱정하며 계속 연락이 오고 이혼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이란 단어에 아주 확인 도장을 시켜주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형수님. 저 준호입니다. 저 기억나세요? 그 친한 후배라고 결혼식에도 갔었고, 그때 식사 자리에도 있었는데. 아, 네, 준호 씨. 안녕하세요.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던가요? 지금 남편 집에 없는데? 아,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양심적으로다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편의 친한 후배라는 준호 씨의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친한 사이로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어요. 저랑 그렇게 싸우고 나간 날도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일로 할 말이 있다면서요. 저는 준호 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도 형님이, 아니, 이젠 형님도 아니지. 아무튼 그놈이 술 마시자고 해서 평소 가던 유흥업소를 갔거든요. 유흥업소요? 네, 형수님한텐 죄송하지만 저희 몰래 그런 데 다녔습니다. 신나게 놀려고 아가씨도 안 치고 비싼 양주도 시켜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분명 자기가 먼저 3차로 아가씨랑 놀고 싶다면서 유흥주점에 가자고 했으면서 다음날 되니까 술 잘 먹었다고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때 술값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얼마가 나왔는데요. 무려 780만 원이요. 지가 비싼 술집 데려가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나도 집사람 몰래 계산한 거여서 돈을 달라고 하니 이리저리 쥐새끼처럼 피해 다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일 때문에 집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술집 갔다고 자랑하러 왔어요? 참 둘 다 한심하네요. 둘 다 마누라가 있는데 그런 데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절 왜 찾아오신 건데요? 남편 놈이 주지 못한 술값 저한테 받으러 왔어요? 아니요. 복수하고 싶어서요. 그 대신 양심 제보하려고요. 그놈의 실체를 알려드리려고요. 유흥업소를 갔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후배에게 그 돈을 덤탱이 씌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이야기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너무 어지러운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형수님, 제 말에 충격받지 마세요. 그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수님이 여자로 안 보인대요.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구 없는 아가씨들이랑 놀려고 유흥주 좀 다닌다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그놈이 맨날 공기업하면서 유세 부리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완전 거짓말은 아닌데 공기업 다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저랑 그놈 둘 다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에요. 특히 그놈은 업무 평가도 완전 별로고요. 정규직 되려면 시험이 진짜 중요한데 맨날 여자 끼고 술집이나 다니고. 형수님, 선택 잘하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놈 집에 아직 안 끼어 들어왔죠? 들어오면 술값 780만 원 보내라고 꼭 말씀도 전해주세요. 안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저는 준호 씨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게 이런 이유였다니.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에 참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준호 씨는 자신의 말이 진짜라며 술값 때문에 싸운 문자며 남편과 나눈 대화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전 온 세상이 절 놓고 몰래 카메라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속일 게 따로 있지. 그간 본인 집엔 온갖 돈을 아낌없이 쓰는 동안 자잘한 식재료비나 제가 쓰는 핸드폰 요금 하나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꼬투리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라 핸드폰비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도 몇 번이나 잔소리를 하고 해프다면서 지적했었죠. 근데 그 핸드폰비 몇만 원 가지고도 벌벌 떨던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을 줄이야. 정말 답도 없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전화를 끊자마자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연락해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밖에서 지내다 보니 자신도 고생이 심했는지 얼씨구나 하고 집으로 기어 들어왔고요.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이제 좀 적당히 할 때도 되지 않았냐? 너 성질머리 이래서 어떻게 일하냐 대체?
오늘 준호 씨한테 전화 왔었어. 준호 씨가 그러던데? 당신 공기업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 그런 걸 2년이나 숨겨? 당신 이거 사기야. 알아? 야, 넌 내 직장 보고 결혼했냐? 그리고 막말로 내가 공기업 계약직인 게 내 잘못이야? 회사에서 안 시켜준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내가 언제 공기업 정규직이라고 너한테 했어? 공기업에 다닌다고 했지. 사람 자꾸 사기꾼 취급하는데 너야말로 속물적이라는 거 몰라? 사람을 말이야 정규직 비정규직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별해도 돼? 그래, 계약직 그게 문제는 아니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당신이랑 당신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니? 나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고 당신은 공기업 다닌다고 무시하고 유세하지 않았어? 당신 말이 성립하려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몰라? 그리고 유흥업소는 또 뭐야? 당신 나랑 싸운 날 준호 씨랑 유흥업소 갔다며? 그날 술값도 800만 원 가까이 나왔고 그 돈은 당신이 덤탱이 씌웠다고 준호 씨가 그러더라. 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난 또 뭐라고. 뭐 그래, 갔어. 남자가 돼가지고 술집 좀 갈 수 있지. 그 새끼 진짜 쪼잔하게 그걸 잃으냐? 야, 솔직히 나 그날 기분 안 좋아서 술 마시고 싶었던 건 사실인데 그날 술집 가져간 것도 준호고 여자 끼고 논 것도 준호야. 난 옆에서 그냥 술만 마셨어. 당신은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실소했습니다. 준호 씨가 이미 남편과 술값 때문에 다투었던 문자 내역까지 보내줬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잠시 멈추자 남편은 오히려 더 기가 살아서 뻔뻔하게 굴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여자 나이 30대면 이미 결혼 시장에서도 퇴물인데 이혼까지 하려고? 다 지나간 일 가지고 난리 좀 피우지 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 어쩔 거냐고? 내 생각이 궁금하긴 하니? 그럼 말해줄게.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이 집에 들어간 내 돈도 다 뺄 거고 그간 있었던 일들 전부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니까 당신도 준비 잘하는 게 좋을걸? 이런 걸로 이혼이 된다고? 하, 세상 물정을 이렇게나 몰라요. 이런 걸로 이혼이 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냐? 내가 당신을 달리 무시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악을 쓰니까 그런 거야. 남자가 밖으로 나돌면 아내 된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내가 유흥업소를 갔든 어딜 갔든 탓할 자격도 없어. 매번 그렇게 남자가 하는 일에 따박따박 말대꾸라는데 내가 안 질리고 배겨?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첫째, 당신은 결혼 생활 동안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돈 쓰고 다녔잖아. 내 의견을 묻지 않고 거금을 사용하고 네 마음대로 지 집에 갖다 주고. 둘째, 당신은 나한테 직업을 속였어. 당신은 나한테 공기업 정규직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사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 집에서 그동안 나나 우리 집에 했던 말 생각을 좀 해봐. 누가 그걸 정황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셋째,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공기업을 다닌다는 이유로 내 일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어. 언어폭력이라고 혹시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네. 넷째, 당신 집과 우리 집을 차별해서 대우하고 그 일로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했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효도 나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섯째, 유흥업소에 간 거. 준호 씨가 그간 당신과 했었던 대화 내용 메시지 나한테 다 보내줬어. 거기에 그간 당신이 얼마나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돈을 썼는지 낱낱이 다 나오던데 이것도 설명이 더 필요할까? 그리고 네가 하도 우리 집안 무시하니까 말해주는 건데 네가 그렇게 무시할 분들 아니야. 오히려 거머리 같은 니네 집안이 무시당해도 싸지. 자식들 피 빨아먹는 너네 부모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른 분들이라고. 뭐? 너 말 다 했어? 조그만 족발집 하면서 말은 아주 청산유수지. 왜? 숨겨놓은 건물이라도 있으시대?
그래, 이 자식아. 우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그 건물, 우리 부모님 명의야. 평생 두 분이서 힘들게 일하시고 모아서 세운 건물이라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가게 문을 왜 그렇게 자유롭게 열고 닫는지 이해가 됐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절대로 건물 있는 거 말하지 말라고. 역시 어른들은 성견 지명이 있으신가 봐.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건물이라고 말 안 했던 건 요즘에 부모들 등골 빼먹는 사이 며느리들 많다고 절대 말하지 말래서 안 했더니 다 이런 이유였네.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우리 부모님이 이제 말하라고 하시더라. 이왕 이혼할 거면 시원하게 엎어버리고 너네 집안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집안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그리고 네 똥 씹은 표정 보고 싶다고도 하셨고. 왜? 이래도 우리 부모님이 우습게 보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솔직히 이제부턴 당신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했다니까. 어쩐지 장모님 볼 때마다 귀티가 팍팍 흐르시더라. 내가 지금 가서 무릎 꿇고 사죄 말씀드릴까? 당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게. 일단 지금은 우리 둘 다 흥분한 것 같으니까 차분히 대화로 풀자고. 어? 꿈 깨. 이미 벗은 떠났으니까. 너 같은 놈하고 살 바엔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 난 당장 이혼 신청할 거니까 너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저는 그날 그렇게 남편 놈에게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집을 내놓고 모든 짐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갔죠. 부모님께선 갑자기 짐을 모두 정리하고 집까지 처분하는 절 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화를 내시며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준호 씨가 준 문자 내역과 그간 남편이 해온 행동들, 그리고 시댁의 횡포 덕에 일은 순조로 왔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 신청을 하고 한 달이라는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시댁에선 시모, 시부, 시누이 할 것 없이 전화가 연일 걸려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이혼 다시 고려해주면 안 되겠냐면서요. 저라면 그런 전화도 미안해서 못할 것 같던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다정하고 착한 시댁 식구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많이 섭섭하게 했지. 우리 석호 그놈이 아직 철이 없어. 내가 이참에 아주 버릇을 단단히 들이마.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기분이 풀리겠니? 언니, 우리 오빠랑 정말 이혼할 거예요? 내가 좀 철이 없어서 그동안 말을 좀 못되게 했죠. 언니, 미안해요.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거 있으면 화 풀어요. 네? 아, 저번에 그때 밥 먹으러 갔을 때 거기 갈래요? 내가 살게요. 어찌나 전화가 오는지 저는 결국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집과 부모님 가게 앞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쫓아냈고요. 그동안 그렇게 유세를 부리며 사람을 무시하더니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말 한마디에 어찌나 태도가 바뀌는지. 시댁 식구들의 성화에 저는 한 달간의 숙려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뒤엔 단호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요. 남편이 이혼에 불복하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일이 번졌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제게 너무 유리한 상태였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상쾌하고 후련해요. 혹이 떨어져 나간 그런 기분이랄까요? 참고로 남편은 그 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도 못하고 업무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맞아 계약 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 외치더니 계약직에서도 잘리게 된 순간이었죠. 역시 그 회사에서도 전 남편의 인성과 태도, 업무 등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나 싶네요. 전 남편의 후배인 준호 씨가 제게 연락이 와서 알려줬는데 준호 씨만 정규직에 붙고 남편은 떨어져서 그걸로 또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고요. 지금은 백수로 지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여기저기 면접 보고 바쁘다는데 그간의 행실을 보면 어떻게 될지 뻔해 보입니다. 그동안 월급만 믿고 카드도 참 많이도 긁었던데 그 빚까지 다 갚으려면 남편이고 시댁 식구고 고생길이 훤히 열렸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제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참 까마득히도 옛날 일 같기도 하고 기분이 참 묘하네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참 많은 걸 겪고 역시 사람 만날 때도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여전히 공인중개사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족발집을 운영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있고요. 요즘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께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혼한 걸 몹시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만 보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부모님께 멋진 딸이 되도록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잘못된 사람을 만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혼이 죄는 아니니까 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나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